우선 책을 보지 말고 저만 보기만 하세요. 838페이지. 838페이지. 교육의 기회운동. 자, 여기부터. 자, 우선 먼저 한번 저를 봐보세요, 한번. 교육 평등관에 있어서 첫째, 항상 순서상으로 알아놔야 돼요. 가장 먼저 허용적 평등. 책 보지 말고 먼저. 그 다음에 보장적 평등, 과정적 평등, 결과적 평등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내용의 평등이다. 네, 다 묶어놓고 찾는 방법 나올 수 있어. 자,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자, 이것은 이제 허용적 평등은 모든 국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똑같이 기회만 하는 겁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에요. 똑같이 기회만 똑같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 평등이다. 더 좋아. 허용적 평등, 법률적 평등.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학생은 능력에 따라 인문계 또는 실업계에 진학한다. 학생은 능력에 따라 진학 또는 취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누구는 대학교, 누구는 이 나이에 돈 벌어? 너 대학 떨어졌잖아. 바로 여기에 들어간 것이 바로 여기에요. 누구는 실업계 하고도 인문계가 너 내신 성적 인문계 능력이 안 되잖아. 여기에 하는 것들 전부 다. 근데 이 말이 참 미적인 말 같지만 모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능력 없으면 교육 못 받는다는 얘기죠. 나는 학교까지 거리가 왕백리예요. 초등학교 1학년 도저히 갈 능력이 안 돼. 이런 문제를 제기해주는 것이 바로 보장적 평등입니다. 보장적 평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지리적 재반 장애를 제거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의 기회 균등에다가 취약 교육까지 학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든지 장학선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 교육은 나름대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의 자율 싣고 나오려면 또 왕복 2시간이 걸려. 이런 경우는 예를 국가에서 하숙비를 준다든지 하숙비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의무교육과 관련이야. 그럼 언제까지 버스를 운행해 주느냐? 의무교육 기간에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의무교육과 관련된 것을 보장적 평등이다 그래요. 가장 대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1944년 영국의 교육법이 바로 의무교육의 대표적인 예예요. 다음, 과정적 평등입니다. 똑같이 기회도 주었고 똑같이 학교 도착하고 만들어줬는데 웬일일까? 학교에 왔더니 국공립학교는 시설이 좋고 사립은 나쁘더라. 중앙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좋고 지방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나쁘더라. 이런 차별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등하게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고교 평준화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그 다음 결과적 평등이다. 결과적 평등이라는 것은 또 큰 기회도 줬고 똑같이 학교까지 도착하게 만들어줬고 동등하게 좋은 걸 만들어줬는데 자, 인류대학은 어디에서 많이 가느냐? 도시에서 많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지 않으면 결국은 평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대예를 하나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제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 평등, 산출면의 평등, 보상적 의미의 평등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 평등의 예를 들어본다면 학습 부진화를 위해서 방과 후에 보충 교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르층 자녀들에게 유치원 1년은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런 것들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기숙사를 배정한다라고 할 때 시골 학생한테 50개를 주고 나머지 50개를 성적수로 배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결과적 평등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져온 문제점은 뭐가 등장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1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숙사에 들어가겠지. 역차별 문제. 또 하나,
우리가 수월성 추구라고 할 때는 수월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능력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얘들만 학습 부진을 위해서 방법에 특별 보충을 해준다. 얘들만을 교육을 해주니까 수월성 추구 개념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내 말 이해가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심하다. 특히 이 흑인 계층 같은 경우 교육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흑인 계층의 자녀들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치원 1년 무상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라든지 영국 EPA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과적 평등의 예의다, 이런 식으로 알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평등 개념이다라고 할 때는 결과적 평등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말은 이제 복지라는 개념이 있는, 복지가 뭐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사람한테 대우를 특별히 더 해주자는 얘기는 거니까 복지와 관련 책을 못 읽는데 결과적 의미의 평등이다. 무학년제와 관련된 것은 결과적 평등이에요. 했어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책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할 때 항상 정확해야 할 것은 순서상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순서상으로. 평등, 보장적 평등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허용 평등을 법률적 평등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회균등 교육 그랬고, 그 다음에 C번의 교육, 그 다음에 거기에 예외가 보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많은 학생은 적성에 따라 인문계 또는 실업에 진학한다. 그랬어요. 됐네요. 다음 보장적 평등 의무교육 그랬는데 교육받을 기회 허용 플러스 취약의 평등이에요. 교육받을 기회 허용 플러스 취약의 평등.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 지리, 사회적 체반 장애 등의 제거이다. 그래서 영국의 1944년 교육법. 얘를 꼭 알아놓으세요. 얘를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 보기에 내온 무슨 평등관에 대한 설명이냐. 여러 가지 그 다음 거기에 혹시 여러분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결과적 평등의 마지막에 얘가 나오는데 거기에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라든지 미들스타트 프로젝트나 EPA 같은 거 혹시 여기다 섞어놓고 성격이 다른 걸 찾을 때는 영국의 1944년 교육법을 찾아야 돼. 다음.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 다음 줄에 벽지에 사는 어린이를 위해 통거나 통학버스라든지 통학비를 지급한다든지 통학비, 그 밑에 장학선, 그 옆에 하숙비, 이런 예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예를. 그 다음. 내용의 평등은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그랬고 과정의 평등은 여건의 평등입니다. 근본 목적은 학생의 학교 간 균등 배정. B번 학교 간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 재정, 교육 과정의 평등이다. 그랬어요. 특히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결과의 평등, 별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결과의 평등, 산출면의 평등, 결과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보상적 의미 평등,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냐? 바로 결과 평등과 관련해요. 그 다음 A번 읽어보고 B번 별표, 실제적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교육기회 균등과 관련된 건 뭐냐? 그럴 때는 결과의 평등을 찾아야 돼요. 실제적 측면에서 그래서 옆에다가 관련된다, 옆에다 무학년제라고 하나 보세요. 무학년제. 5학년이면 뭐예요? 책을 못 읽는데. 그런데 능력이 낮은 학생은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 좋은 교육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역차별 동그라미. 역차별로서 우수한 학생이 오히려 불리한 장에서는 결과가 되요. 수월성 추구 개념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수월성 추구, 아까 다 설명했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제출. 다음 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보상교육.
다음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미들스타트 프로젝트, 영국의 EPA 이런 것들은 다 유사 의미로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에듀넷 밑에 거기에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1원칙은 자유, 제2원칙은 복지했는데 복지 옆에다가 쉽게 받는 사람한테 최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예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자, 했으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건데 여기는 애들이 줄을 쭉 서 있어. 아가들이 아니 엄마들이 줄을 엄마가 원래 우리 엄마여야 돼.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냥 그대로 화장실만 안 갔어도 이 날씨라는 놈만 많았어 내가. 근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엄마가 바뀌었 거야. 우리가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건 수연이건 우연이보다 이건 자연의 복권 추첨에 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에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집안은 부잣집도 태어나고 어떤 집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아는 뚱뚱하게 태어나고 어떤 아는 날씬하게 태어나고 어떤 아는 예쁘게 어떤 사람은 미래는 곰같이 생겨나고 분명히 이것은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건 롤스의 보상평등주의입니다. 누가 어떤 잠재 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 추첨, 동그라미 쳐다보세요. 자연의 복권 추첨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적 능력에 어느 정도 적선을 가하는 것은 도리에 맞다. 사회는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대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같이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요. 미니막스 이론은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결과의 평등, 복지, 그래서 됐습니다. 그 밑에 헤드스타트, 미드스타트로 쭉 설명해놨는데 바로 아까 위에는 다 설명을 했던데 자, 눈 감아봐. 평등관 가장 순서 앞에 뭐가 나와? 허용적 평등, 그 다음 보장적 평등, 그 다음 과정적 평등, 그 다음 결과적 평등. 자, 통학버스는 어디에 해당돼? (1914년) 교육법 어디에 해당돼? 눈 감어. 보장적 평등.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어디에 들어가? 허용적 평등. 학생은 능력에 따라 인문계 실업계에 진학한다. 어디에 들어가? 허용적 평등. 고교 평준은 어디에 들어가? 과정적 평등. 영국의 1944년 교육법 어디에 들어가? 보장적 평등.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어디에 들어가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 어디에 들어가요? 복지 어디에 들어가요? 무학년제 어디에 들어가요? 여건의 평등 어디에 들어가요? 평준화, 과정적 평등에 들어가죠. 산출면의 평등 어디에 들어가요? 보상적인 평등 개념 어디에 들어가요? 결과. 자,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예를 잘 알아놔야 돼. 예를 잘 알아놔야 돼. 여러분 대고 하지 마. 어차피 찍어야 돼 나오면. 내가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나도 수업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 안 주고 싶어. 요것만 알고 그냥 넘어가세요. 미련하게 외우지 마서 안 하고 싶어. 그 대충 요렇게 해놓고 그러면 잘 해놓지 하면 그래도 문제가 잘못하면 빛날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문제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40페이지에 교육기획
교육교의 분배에 대해서 나오는 교육교의 분배에 대해서 거기 2번 교육기의 점유 수준의 지표 중요한 있습니다. 줄만 그어줄게. 취학률, 진급률, 탈락 줄만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 리을번 교육 선발지수는 별표 해볼게요. 한번 선발지수 리을번은 교육 선발지수 리을번은 전체 학생에 대한 집단별 학생의 구성비의 전체 인구에 대한 해당 집단 인구의 구성의 비율이다 그랬는데, 예를 하나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의 전체 인구분의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주 같은 곳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도시를 교육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전체 지역의 인구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걸 교육 선발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만. 전체 학생에 대한 집단별 학생의 구성비의 전체 인구에 대한 집단 인구의 구성의 비율이다 그랬어요. 됐어요. C번 하나 죽어볼까?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 가장 타당한 지표이다 그랬더니 교육 선발지수입니다. 그 다음 진위계수 그랬는데, 여기 진위계수라고 할 때는 원래는 경제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경제학에서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 지수를 측정할 때 쓰이는 말인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교육 불평등 지수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위계수라는 말이 바로 교육기회 분배 측정에 쓰인다.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필요 없어. 그 다음 교육격차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콜맨 보고서 한번 그어놔볼까요? 콜맨 보고서 다음 페이지에 젠크스 연구 결과, 영국의 파울된 보고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더 가봐. 6번에 2번 가보세요. 환경 결핍론, 그래서 니은번 콜맨 보고서, 젠크스 연구 그러세요. 가정환경을 강조한 것들이야. 것이다. 그렇게만. 뒤에는 별로 추한 거 없어. 그 다음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제 가볼게요. 여기는 844페이지에 보면 4번 교사 결핍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사 결핍론 옆에 있는 것만 줄거나 보세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과정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전 책 갖고 있는 사람 써보세요. 그전 교사 결핍 옆에다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과정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이다. 썼으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수업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해를 잘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과의 상호작용, 이해를 잘한다라면 상호작용이 원만한 사람이고,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학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교사 결핍론이라고 표현해요. 교사 결핍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상호작용이 원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원만 못하다는 얘기야. 상호작용이 학생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교사 결핍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에듀넷 엘리트주의 평등주의 비교 별표 하나 보세요. 여러분 느낌상 엘리트주의 그러면 전통주의, 현대주의? 전통주의. 전통주의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교육받아요. 지적 능력 물론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발적 교육관이죠. 소수 엘리트들만 교육받을 수 있어. 그런데 평등주의 교육관에서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이걸 세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수익권이다. 그래서 수익권. 교육을 받을 권리예요. 수익권.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주의 교육관 능력에 대한 관점이 돼 선천적, 유전적인 요인이 결정적이다. 유전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평등주의는 환경적 동그라미. 그 다음 자, 그 밑에는 조기 선발이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교육 행정할 때 배울 텐데, 여러분, 보기 선발 그러면 11 플러스 시험이라고 써놔보세요. 11 플러스 시험. 우리나라로 말하면 11살쯤에 시험을 봐요. 11살쯤에 시험 봐서, 저를 보세요, 한번. 11살쯤에 시험을 봐서 인문계 중학교하고 실업계 중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대학, 그 다음에 직업기술교육. 그 한 줄로만 가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일반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쪽은 잘난 좀 아이들이 갈 거야, 아마. 11살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앞에서 상류 시민계 다니는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게 있었지? 공중학교, 라틴어학교, 문법학교, 김나지움. 이런 상류 시민계급, 우리가 상류 시민계급이라고 했고, 이제 하류 시민계급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조합학교라든지 독일학교나 문자나 습자학교 이런 걸 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 바로 요쪽이 바로 상류 시민계급. 그 학교가 지금까지 역사가 그대로 이어진 거야. 요쪽은 11살쯤에 시험을 보니까 11살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것은 환경보다는 유전이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래도 13년 동안 공부하고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만기선발이다, 그럴 수 있어. 얘들은 보기선발이야. 11살 시험을 봐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생이.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이냐? 입니다. 그랬고, 그다음 평등주의 교육관에서는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 여러분 장기간 위에다가 만기선발이라고 써놔보세요. 만기선발, 예를 하나 더 본다면 수능이라고 하나 써놔보세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 그 다음에 분리교육이다. 봐보세요. 저기 분리교육, 저쪽 왔다 갔다가 안 돼. 저는 저 한쪽으로만 갈 수가 있어. 한쪽으로만 가야 해. 왔다 갔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법대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얼마든지 갈 수, 여기가 어디라고 농고 출신이 그런 거 없잖아요. 한다면 평등주의교는 통합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복선형 옆에는 단선, 복선, 아까 설명서, 그 다음에 영국,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 교육관이야. 그래서 조기선발이다, 복선형이다, 그럴 때는 이런 나라보다도 그냥 유럽형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유럽형. 뒤에가 교육 행정할 때 배울 거야. 유럽형. 유럽형. 평등주의 교육관이다. 그러는데 평등주의 교육관에서는 거기에 미국만 동그라미 미국형이다. 그럴 때는 바로 단선형 교육관에 해당이 됩니다. 단선형에.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 풀어봐야 돼. 다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지냐? 문화로 가보세요. 문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문화란 뭐냐? 저를 보세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거 이거 다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형광등, 천장, 환등기 이런 거 전부 다 칠판, 지우개 다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유형의 문화라고 표현하고 관습, 가치, 태도 이런 걸 무형의 문화라고 표현해요. 한마디로 문화의 반대는 그러면 뭐냐? 자연이에요. 자연을 인간의 필요성에서 맞게 변형시킨 것을 문화이다 그럴 수 있어. 자연을 제외한 것은 다 문화니까 문화는 종합적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반대 표시하고 자연. 문화 반대 표시하고 자연. 자, 문화에서 그래서 문화는 종합적 개념이다. 일정한 사회 집단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생활 양식. 자연에 대한 가치적 재구성. 자연을 인간이 가치를 위해서 다시 구성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예요. 후천적 학습, 후천적 동작. 문화는 후천적이야. 우리가 하다못해 언어라든지 칼질, 사회적 유산이다 그랬어요. 다음, 그 밑에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문화와 사회와 유사 의미로 알아도 괜찮아. 문화와 사회와의 과정을 거쳐서 문화적 존재의 인간으로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화의 분류, 5급
5급원의 분류, 린턴의 분류 한번 읽어보세요. 5급원은 기술문화와 가치문화로 5급원만 기술문화와 가치문화로 분류한 사람이 5급원이라는 사람, 그 위에 것만 알아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별표를 딱 해놔보세요. 앞에서 그다음 분명히 하겠습니다. 문화는 변화예요. 문화는 역사적 소산으로서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역사적 소산 동그라미. 문화는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는 개인을 초월한 집단적인 것이다. 합체 동그라미. 문화는 성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문화는 성격 형성의 요인. 문화는 동화작용. 사람을 동화시켜요. 문화는 학습되고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결과이다. 후천적. 앞에서 배운 것들이야. 그 밑에 문화와 교육, 문화기대와 교육.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개념의 2번. 문화 갖는 구속력, 문화기대. 개인들에게 인간성을 판치는 압력을 가하라 그랬어요. 필요성, 사회통 평균인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다시 머리 들어보세요. 문화가 갖는 구속력을 뭐라고 그랬지? 문화기대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평균인. 기독경의 교육 목적을 어디다 뒀어? 평균인 그래져야 돼. 그래서 평균인은 옆에 문화기대에 잘 어울리는 인간이다 그랬어요. 됐어요. 다음. 자, 문화 변화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문화 전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화 전개, 하나의 문화 동그라미. 하나의 문화 동그라미. 하나의 문화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 하나의 문화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자 여러분 하나의 문화 있고 일단은 문화 접변이라고 할 때는 2개 이상의 문화야. 2개 이상의 문화가 촉하여 문화가 변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민 간 한국 사람이 한국의 문화를 자기가 전해주는 경우다. 이것을 문화 전개라고 한다면 문화 접변은 그 밑에 주한미군이 한국의 살풀이를 배우는 경우가 그랬어요. 2가지 이것을 잘 비교를 해놓으세요. 자, 하나의 문화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화와 유사한 것은 뭐냐? 그럴 때는 문화 전개를 찾아야 돼. 내 말 알아들어요? 사회화와 유사, 사회화 마지막에 있네.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또 하나, 여러분 문화 접변은 2개 이상의 문화가 접촉하여 문화가 변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다가 문화 이식. 예를 들어서 의사에 따라 노동자의 아들이 교제하면서 의사 집안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식한다. 이런 걸 우리가 문화 이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내 말 이해 가요? 그 밑에 있어. 이식. 오른쪽 가봐. 인서가 안 됐어? 다음 문화 지체 별표 나보세요. 많이 나와. 이번에 대구도 나왔네요. 대구. 전번에 경기도에서 그냥 문제 그림까지 그대로 그려놨어. 그림까지. 그 그림까지.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기술 문화나 물질 문화는 앞서가고 가치 문화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핸드폰의 생산 능력은 높은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라디오 아니 저 터널 같은 데는 혹시 이런 거 있어요? 터널에서 안 끄고 라디오 있어? 핸드폰은 지하철 저기 터널 통하는데 왜 라디오는 안 통하냐는 거야. 라디오라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라디오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라디오 있는 거 핸드폰에 뭐 그거 뭐야? 그거 노래 듣는 거 뭐야? 그건 연결되는 거 있는 거죠 보니까. 라디오 연결되는 핸드폰 없어요?
MP3하고 연결된 그 핸드폰이 있는 것 같은데? MP3하고 연결된 거. 어떻게 5,000곡 들어갔는데, 5,000곡이. 5,000곡. 아니, 노래가 5,000개 돼? 테이프도 5곡, 뒤에 5곡, 10곡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이, 근데 그냥 복잡해서 사용을 못해, 복잡해서. 라디오나 좋은 거 하나 있으면 핸드폰의 생산 능력은 대단한데 질서의식이 바로 뭘 보죠? 사용을 못하죠. 자동차의 생산 능력은 세계 5대 강국이 그러는데 실제로 운전 질서의식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문화 지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셔요. 그걸 사용할 줄을 몰라. 문화 지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제에 들어서 경제 10대국이니 뭐니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교과서 지대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 지대에 있어서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봐보세요. 노릇꼬르만 종이였잖아. 그리고 전부 다 국사책 전부 다 그림 흑백이었죠. 여러분 지금 카메라도 없어요. 지금 흑백 TV도 없어졌고 책만 흑백이야. 책만. 수준은 경제 수준을 그런데 교과서의 질은 떨어진다. 다만 지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최근 7차 교육에 들어와서 교과서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건 전부 다 문화 지체에 대한 예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체에 대한 설명이야. 자, 문화 지체란 문화 요소 간의 변화 속도 차이. 요소 간의 변화 속도 차이 또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문화 지체. 자, 문화 요소 간의 변화 속도 차이.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고? 좋아. 거꾸로. 문화 지체란. 말을 해. 문화 요소 간의 변화 속도 차이. 또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 아무렇게 말해도 괜찮아. 같은 의미니까. 여러분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접 시간에 면접에 물을 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 자동차 생산력은 높은데요. 질서의식이 잘 안 따라가는 거 그걸 그러지 마요. 저 핸드폰은 많은데요. 잘 사용을 못하고 그러는 거. 그거 문화 지체 그러죠. 여러분 웃지 마요. 웃지 마요. 면접 시험에서 아빠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아빠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놀아봤는지 무슨 과인데 무슨 몇 년에 과도 잘 생각 안 나. 과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과도 생각 안 나요. 과도 이제 거짓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하기 자기 과가 돼버렸어요. 또 이제. 그 간단한 용어는 말로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말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장난 아닙니다. 30%를 더 뽑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200명을 뽑는다면 210명을 더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 차라리 처음부터 떨어지든지, 면접에서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 2차에 딸딸딸딸 교육하만 해가지고, 딸 찍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합격이 했는데, 2차에서 걔들이 걸리는 거예요. 아예 말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어라든지 국사라든지 영어라든지 행정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면접에서 아예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간단한 것은 말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근데 남들을 설득시킬 때 이렇게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해서 그렇게 안 나와져요. 근데 그럴 때는 편하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말씀. 간단하게 갈 때는 그 면접관한테 내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만. 지체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세요. 끝나고. 그럼 거기에서 이런 자동차 생산 능력이 높은데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설득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야. 그리고
항상 면접을 볼 때 잘 못 들었다. 무슨 말이 긴장되면 잘 안 들려요. 긴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좋아요. 괜히 동문서답 하지 말고. 혹시 다시 지금 면접관께서 말씀하신 거지 이런 말씀, 이 말씀입니까? 다이가 다시 한번 말해봐. 괜찮아요. 선생님 묻는 견종의 무슨 문화재에서 부르셨습니까? 잘 못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르는 거죠. 가만히 있어 그럼. 알아요? 몰라요? 왜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러지 마세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확실성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면접 볼 때 공무원 우리 회사원 같이 100대 1 그걸 면접에서 100분의 1로 추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100분의 1로 추리는 상황 100분의 1로 선발한 상황이라면 튀어나야 돼요. 내 말 이해 가요? 아니 회사 시험이 다 100대 1 아닙니까? 10명 모집에 1000명씩 10,000명씩 오잖아요. 이럴 때는 튀어나야 돼요. 튀어나야 돼. 뭐 나야 튀어나. 그럼 튀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봤자 어차피 30% 10명에 30%나 20%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뭐 그래서 점수 달라고 안 먹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성실한 모습만 말해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교육 행정직이란 어떤 일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편하게 하면 돼요. 교육 행정직이란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리 지도해 여러 가지 지원 보조 관리해 주는 거 편하게.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학교 교사라든지 행정 직원이라든지 똑같이 동등하게 경쟁 시험을 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대학 졸업했고 솔직하게 말하죠. 옛날 같으면 조금씩 교육 행정 직원이 10등씩 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동등한 입장이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하다못해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은 선생이라는 식으로 불러줘요. 여러분 뭐 속지 표현해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엄마 아빠가 아니면 이모나 이모부가 오삼촌이 외삼촌이 이런 사람들이 계시면서 나한테 추천을 하죠. 자기가 그쪽에 하면서. 그래서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항상 낮게 임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본분 열심히 하면 돼요. 하는 거지. 그것은 모든 건 나한테 비롯되는 거야.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직 같은 경우 어떻게 들어가면 요즘 예정급 같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뭐 교행뿐만이 아니라 일행도 마찬가지야. 옛날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3분의 1은 1년에 그만둬요. 일행이든 교행이든. 왜? 내가 대학 나오지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일행이 교행이든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절대 안 나가. 다른 자리 만들기 전까지는. 들어가서 계속 시험을 봐요.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러고 나가지. 지금 폴트 뛰어나가잖아. 좋게 말하면 참 합리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되게 이기적이야. 빨리빨리 나오든지. 내가 뭐 밑에 7급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9급 순수하게 9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9급 행정직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30% 된다는 겁니다.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9급 플러스 헌법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7급 하는 사람들도 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 교육학, 행정 다 하니까 시험을 또 보는 거야. 나이만 되면. 아니 또 나도 상담을 그렇게 하고 7급 교행한다 그러면은 교육학만 하면 돼요. 그 경제학 때문에 사람 다 죽여요 지금. 경제학 때문에. 그래서 교행 쪽으로 많이 돌려요. 교행 쪽으로. 7급 교행. 경제학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 상담하면 그래요. 그것부터 같이 겸해라 그래요.
그것도 좀 자기가 기분 나쁠지 모르지. 나는 7급인데. 그리고 행자부 9급만이 아니라 지방직 9급도 같이 해라. 그래요. 왜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도 지금은 옛날 같으면 기대 나빠지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래야 갈수록 여러분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순수 준비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져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볼까 한번 마산 시내 이쪽에 이 경남이니 이쪽 부산이니 요런 쪽 다 해봤자 7급 중에서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대학 졸업에 따면 다 7급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 예를 들어본다라고 아니 하다못해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강의실에 450명 좀 들어갔어요. 7급 준비하는 학생이. 7급 준비하는 학생이. 지금은 7급 준비하는 학생이 알아봤자 한 학원에서 15명 미만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사람 몰라도 안 합니다. 7급 지금. 아주 이기적이에요. 7급 할 사람은 7급 하고 9급 할 사람은 9급 하고 5급 할 사람은 5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갈수록. 자, 간단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두라고 그랬어. 말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저를 보세요. 자, 문화 요소 간의 변화 속도 차이를 뭐라고 그래? 문화 지체. 문화 요소 간의 변화성을 뭐라고 그래요? 자, 문화 요소 간의 변화 속도 차이다 그랬는데 뭐가 앞서간다는 얘기야? 물질 문화야? 가치 문화야? 물질 문화가 앞서고 있는데 가치 문화가 따라가지고 정신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어볼게. 절대로 안 물어볼게요. 문화지체란 안 물어볼게. 자, 문화실조란 말이에요. 문화실조는 거기 한번 다 읽어보는데 특히 두 번째 줄, 즉 문화요소의 부적절성에서 오는 발달의 왜곡 현상이다 그랬어요. 문화요소의 부적절성은 발달 왜곡 현상. 발달 과정의 초기에 문화적으로 결손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발달상의 어떤 결손을 가져오긴다 그랬어요. 문화실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참 웃기더라고 보니까. 참 웃겨. 아니, 저기 편하게 설명해볼게. 엄마 아빠가 말씀을 못하세요. 거기 자란 아이 말할 수 있을까? 애가 연구에 나를 낳아준 사람을 엄마라고 칭하자.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을 아빠라고 칭하자. 혼자 연구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해요. 그쪽은 언어가 실조됐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참 볼 때 그런 거 있죠. 참 내가 생각해봐도 참 우리 친구 얘는 정말 참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항상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항상 그런 거 어디 가도 다툼이 없고 모나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집에서 나름대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로 그런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문화 실조의 상황에 사는 경우는 목욕탕 갈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갔어요. 목욕탕. 아 미치겠더라고 이거. 어디서 옷을 벗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여러분 지금이니까 단순하지만 어디서 옷을 벗어야 할지 모르겠어. 한 번은 옷 벗고 들어가. 여기 위에 벗고 들어가고 위에 벗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어디서부터 벗어야 되고. 절처에 들어갈 때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가도 팬티만 입고 들어갔다고 다 옷 다 벗고 다니는데 나왔고 다시 옷 벗고 들어가고. 너무 당연하고 아무 처음 익히는 과정에서 내일 시작하면 산다. 목욕탕을 갔다가 할 거 아니야. 시골에서 언제 목욕탕?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녔는데 시골에서 항상 여름만 목욕해요. 여름만. 겨울에는 딱 한 번 설 전날 물 크게 끓여가지고 거기서 한 번 해요. 설 전날 그때 한 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때라고 그래요. 그 버릇을 잘 들여야 돼요. 그 버릇을 잘 하세요. 절차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2주일 간격, 4주 간격, 그 다음에 이 2달 간격.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한 달 뒤에서 한 반년 동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안 붙어요. 안 간지러워요. 몸은 항상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괜찮습니다. 안 간지러워. 해봐. 때도 안 붙어요. 더 이상 그러면. 한번 해봐. 다 그래야 물 낭비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실조. 그 다음에
주변인, 경외인, 한계인 그랬고 어느 한에 치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인이다 그래. 신구문화의 경계선 상회면은 인간이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문화이식론 아까 설명했어. 문화이식론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2번에 A고등학교에 있는 자 문화이식과 유사한 것을 뭐라고 할까 내가? 문화접변. 그렇죠? 문화이식과 유사한 거 뭐라고 했어? 문화접변. 그 다음에 2번 A고등학교와 있는 지역에 공단이 건설되면서 이 학교 교육과정에 공업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변동 요일을 뭐라고 하느냐? 전파. 그러면 한 개인의 사회 성으로 성장 발달해 가면서 그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한 개인이 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 발달해 가면서 그 내면화한다. 한마디로 사회화 그럴 수 있어요. 사회화. 그러면 사회화하고 유사한 건 뭐냐? 그럴 때는 문화 전제를 찾으면 돼요. 됐습니다. 6번. 우리들이 학교 교육을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소홀하여 이와 관계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통 문화니까 문화 전개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세도 전승되는 거니까 9번 문화재 전부 다 휴대폰 좋아. 휴대폰 핸드폰 아니고 그 밑에 10번 똑같은 말이야. 이 학교 첨단 수준의 컴퓨터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학교 교사들은 여자 백무과 칠판에 의존하여 가르친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 문화 지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밑에 11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됐어요. 넘겨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사회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자 사회화를 내가 쉽게 설명할게요. 사회화 저를 보세요. 사회화란 한 유기체가 자기가 소속한 문화 내용을 내면화해가는 과정이에요. 한 유기체가 자기가 소속한 문화 내용을 내면화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관습을 배우고 규범을 배우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사회화 과정이다 그럴 수 있어요. 사회화 과정. 한마디로 사회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우리는 참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 그대로 야인이죠. 야인. 야인이야. 자, 봐보세요 한번. 그래서 사회화란 개념. 사회화란 한 개인이 태어난 그 사회 행동 양식 동안 생활 양식을 습득하면서 그 사회의 한 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그럴 수 있어요.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문제 가볼까요? 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이 가장 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는 인간관계 그러면 돼요. 인간관계. 다음 그 밑에 자 별거 없고 다음 학교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가정은 감정적, 합리적, 지속적, 성취적, 특수적인 사회화이다. 보편적인 사회화이다. 비교해 놓은 거. 어렵지 않아 찾을 수 있어.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가정은 보편문화야, 특수문화야. 가정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문화라는 보편문화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우아한체 하잖아. 우아한체 하고 집에 가면 야 이 새끼야 밥 줘봐. 금방 본토 나옵니다. 2번입니다. 중요한 타자와 일반화된 타자 그러는데 중요한 타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할 때를 보세요. 중요한 타자. 내가 앞으로 커서 경찰이 돼야겠다. 경찰은 나한테 중요한 타자예요. 모방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야. 근데 나만 경찰관을 좋아하지 모든 우리 친구들이 경찰관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주관적 자하고 특수한 기준이다 그래야 돼. 자 봐보세요. 중요한 타자는 모방의 대상이 되는 인물. 그래서 모방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고 특수한 기준이고 주관적 자이다. 개인이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자 됐습니다. 다음 일반화된 타자는 있다는 정도만 알아놓고 중요한 타자 물어봐. 중요한 타자만. 다음 사회화의 방법은 모방학습하고 모형학습이 있는데 잘 보세요. 먼저 설명할게. 모방학습은 차 안에서 눈 잘 떠. 눈 조정 잘해. 눈 다시 한번 해. 깜빡 닫아. 모방학습은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대상을 결정을 해놓은 거야. 버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경찰이 돼야겠다. 그럼 경찰은 나한테 모형의 대상이에요. 동일시 대상이에요. 그 정해놓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애기업 아줌마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라. 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하 나도 사람인가. 그래서 이거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애기 아줌마 있어 바닥바닥 일어나는 거. 다 이런 걸 우리 모방학습이 다 그랬어. 모방학습은 대상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고 모형학습은 대상이 결정되어 있어요. 다른 건 안 물어봐. 모형학습만 물어봐요. 항상 모형학습만. 자, 그래서 모형학습은 자기 욕구 관찰학습이라고 하나 써놔보세요. 한번. 관찰학습.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사회적인 학습 형태이다. 자신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다. 모형학습.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다. 특정인을 자기와 동일시하여 동일시의 동그라미. 자기와 동일시하여 그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모방학습보다 체계적이며 모방의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 상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면 모형학습이에요. 됐네요. 넘길게요. 다음에 역할학습입니다. 역할학습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화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반장 역할이라고 하나 써놔보세요. 반장의 역할.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능력을 학습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 세편화와 교회에서 쭉 나왔고 다른 거 없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4번 사편화의 원동력으로 가보는데 유심론이다. 여러분 유심론 그랬어요. 유심 마음이니까 한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론의 입장을 취하는 해겔의 입장이야. 해겔을 관념론자라 표현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겔이고 아니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정신이나 아니라 물질이다라고 보는 입장은 막스의 입장이에요. 아니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보는 입장은 오타웨의 입장입니다. 자, 뭐 상식 시간을 봐줘도 괜찮아요. 더 사회 변동의 방향, 꽁트, 스펜서, 드루키엠, 트니스 나오는데 자, 꽁트 앞에서 배웠어요. 신학 또는 신화적 지식에서 형이상학으로 그 다음에 실증 또는 과학주의로 다음 스펜서 군사형에서 산업화로 드루키엠 기계적에서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트니스라는 사람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뒤에 가서 배울 거야. 9번 코울리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사회 또는 1차 집단에서 2차 집단으로 코울리라는 사람. 됐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에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목만 해줄게. 보수적 기능으로서는 사회통합의 기능, 문화전달 및 창조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 문화전달 및 창조의 기능. 사회개혁 및 변경의 기능, 사회적 이동의 기능, 그래요. 그 다음에 선발과 배분의 기능, 제목들만. 그 다음, 사회계층과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자, 8번 문제 하나 봐볼까요? 한번. 사회계층 등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럴 때는 교육의 기회균등 그러면 돼요. 교육의 기회균등. 사회계층 등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그래서. 그 다음, 그 밑, 서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평가를 통하여 자기평가 동그라미. 여러분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상명세서라고 써본 적 있을 거야. 상층, 중층, 하층 쓰는 거. 바로 이것이 자기평가야 이게. 주관적 방법이에요. 객관적 방법은 사회성원의 속성에 의거하여 사회성원의 속성. 그래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모든 걸 점수화시켜서 얼마에서 막까지는 상 이런 식인 겁니다. 좀 더
설명할게. 평판적 방법은 주관적이다. 주관적. 물어보는 겁니다. 저쪽에 빨간 기와집 어때요? 수준이 물어보는 거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 방법 역시 평판적 방법 일종의 주관적 평가 방법이다. 평가의 대상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다음 그 밑에 사회계층 이동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평적 이동, 수직적 이동, 후원적 이동 그랬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조기에 선발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지위를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선형 학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내 말 이해 가요? 조기 선발 방식 기초로 엘리트 이데올리 기능과 기득권 세력에 유리하다. 기득권 세력에 유리. 그 다음에 경쟁적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랬는데 사회계층의 지위계획을 최대한 조주 본인의 능력. 그 다음에 단선형 학제. 단선형 학제. 앞에 배운 것 똑같아. 줄만 그어주는 거야. 만기 선발 방식이면 평등 이데올리의 근간으로서 기득권 세력에는 불리하다.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것은 엘리트주의 이데올로기가 기득권에 유리해요. 앞에 봤던 거야. 다시 한번 체크만 해준 거예요. 기존에 여기 체크 없는 사람들도 괜찮아? 됐습니다. 그 밑에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의 사회계층 연구에서 객관적 방법 거기 6가지를 지역 주택 모양 6가지. 6가지 중에서 자 수입액, 수입원, 교육 연한, 직업의 종류, 거주지역 주택 모양 그랬어요. 이 6가지를 점수화해서 상중으로 나누는데 특히 이 중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 그럴 때는 교육 연한이 특히 중시가 돼요. 자 말로는 할 수 없어도 몇 가지 유형은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EP는 주관적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인데 이건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별로 중요한 게 없고 주관적 방법에서 6가지 요인을 꼭 알아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자 사회계층 유형 분류에서 적어보세요 한번. 사회계층 유형 분류에서 자, 잘 보세요 한번. 상중하. 자, 상중하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층이라고 할 때는 한 3% 정도. 여기에는 38% 그러니까 59%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상층 그 과거 현재 미래 어디 지향일 것 같아? 상중하 중에서 상층은 어디 지향? 상중하 중에 어디 지향? 항상 상층은 과거 지향. 않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건설적으로 볼 것은 중층이다. 그래서 중층은 미래지향적이야. 그리고 하층은 현재지향이다. 대개 하층은 과거에도 좀 어렵게 살은 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냐? 대학 교육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이쪽에서는 그래서 특히 교양 과목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 종교 이러한 것들 이런 과목을 중시한다면 여기는 대학 계층 상승의 수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 교육인데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 같은 이런 쪽을 중시해요. 이쪽은 대학 교육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자, 여러분 문화적 배경이 가장 풍부한 곳 상중하 중에 어디일 것 같아? 상중하 중에서 문화적 배경이 가장 풍부한 곳 어디? 상층. 여러분 상층은 대화가 수직적 대화야, 수평적 대화야? 수평적, 수직적. 되게 수평적 대화예요, 이쪽은. 가정교사 1, 가정교사 2, 가정교사 3, 기사 1, 기사 2, 아줌마 1, 아줌마 3. 이쪽으로 해요. 그리고 아빠하고 대화하면 사전에 커리큘럼을 짜놔야 돼요. 그러면 기사가 실로 와서 30분 대화하고 또 우리 집에 태워다 줘. 엄마 아빠가 아무리 풍부한 문화적 배경, 문화적인 그런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 문화적으로 풍부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여기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주지. 항상 엄마 아빠가 옆에 계세요. 그래서 논술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IMF가 나왔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FTA가 나왔다.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돼요. 직접 아빠한테.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면 돼요. 아빠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교육 배경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할 때는 중산층이다 그래야 돼. 대단해요. 요즘 아빠들 대단합니다. 우리 애가 툭하면 그래. 내가 아빠. 우리 친구는 우리 애가 제인 이름 제인인데 똑같아. 제인 서기관이야. 네, 저쪽에 대전에 정부 청사가 있잖아요. 대전에 청사가 있어. 대전 정부 청사가 거기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에요. 나이는 우리보다 나이는 하여튼 그래. 근데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사무관 서기관 설명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바로 옆집 사는데 서기관하고 승진하고서 화분이 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 우리 집에 몇 개 갖다 놨어. 그래서 몇 개 갖다 놔. 요즘 이제 옛날같이 그런 게 없어요. 승진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정도죠 지금은. 그래요.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상류인 같은 경우는 문화 배경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대화가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쪽이에요. 요즘 봐보세요. 여러분 이 논술이라는 것이 논술은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운 게 논술인 거예요. 정답도 없고. 지금 논술 때문에 난립니다. 이제 이 논술을 극복이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영어 논술, 영어 논술. 이제 또 그다음 영어 논술 줘요. 지금 영어 논술. 결국 영어 논술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 영어 논술이에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우리 애가 올해 요요를 들어갔어. 요요를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가서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합격은 합격입니다. 그래, 합격은 합격입니다. 그래. 그런데 수준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 초등학교 애들하고 배워야 된대. 초등학교 애들하고 배워야 돼. 중학생 없대. 아직까지는 중학생이잖아. 중학교 3학년이니까 올해 들어갔으니까 이제 요거 들어갔으니까. 그래 막 또 열어가지고 막. 왜? 외국 살다 온 애들이니까 걔들은 다 외국서 살다 온 애들이니까 다 되지요. 외국 살다 온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얘 얼마나 열받아. 얘 키도 되게 커. 나는 좀 짧지만 얘는 커. 키도 커가지고 중학생이 가가지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 옛날에 한번. 큰 충격. 모르겠어요. 안 다닌다고 했는데 뭘 다닐지 아직 모르겠어.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영어 회화학원 영어로 일어가는 거고. 미쳤죠. 완전 미친 거지 이건. 정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외국 들어갔으면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지. 그럼 뭐하러 과학교를 들어가?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 그냥 안 하고 들어가면. 영어로 수업하면 못 따라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것이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우습게 학교라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최소한 미술 시간이다. 그러면 최소한 5분 10분 동안 테스트하는 자, 뭐야 빨리빨리 안 그리고 시작해. 그럼 이제 안 그려놓으면 매일 돼. 이걸 가지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거 수행평가를 하거든. 수행평가. 참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웃기는 꼴이에요. 학교는 수업하는 거, 학교는 수업하는 곳이 학원 수업하는 곳이 학교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그리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특히 여기 특히 중산층을 주기 보라고 그래서 특히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중산층의 입장입니다. 책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선 먼저 상중하 거기 비교한 거 상층은 과거, 중층은 미래, 하층은 현재 그랬고 그리고 사회계층 상승 유지수단, 사회계층 상승수단 생활수단이다. 가볼게요. 중층하러 가보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모든 희망을 건다. 사회도자나 중견층하며 교육에 대한 기대도 크다. 미래를 위하여 훈련 단련을 하고 저축을 한다. 교육적 환경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거기를 주의 깊게 봐놔보세요. 됐어요. 넘길게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사회단이 나오는데 사회집단 그 사회단은 두 사람 이상이다 그랬어요. 두 사람 이상이 있고 사회
집단은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 그랬어요. 지속적인 상호작용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전에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으로 나눈 사람은 누구야? 코올리 테니스. 중학교 때 배웠는데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분류한 사람은 코올리예요, 테니스예요? 말해봐. 소리가 안 나와? 안 나네, 원래가?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분류한 사람이 누구야? 코올리라는 사람이야, 코올리. 분류 기준은 뭐라고? 접촉 방식 결합이지. 접촉 방식. 사람은 코올리, 접촉 방식, 아이 관련네, 그래. 나도 알아? 유치한지 나도 알아. 이렇게 해서 한쪽을 다 끝내주세요. 전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답은 결합 의지에 의한 분류, 어디에 해당되느냐. 코올리, 테니스, 여기서 스펜서 쭉 나왔어요. 그럼 결합 의지에 의한 분류, 그럼 코올리하면 테니스지. 가 했는데, 그리고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공동사유와 이익사유로 분류한 사람은 테니스 결합 의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익감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돼요. 자, 됐어요. 봐보세요, 한번. 그래서, 테니스의 분류 거기 하면 되고, 코올리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스미스 중간 집단이다 그랬어요. 자, 1차 집단이나 2차 집단에 속하지 않는 성격의 집단을 스미스는 학교라고 표현해. 중간 집단이라고 표현해서, 예를 들면 학교입니다. 브라운은 3차 집단, 일시적인 동기나 인연이 어떤 목적이나 건 없이 형성되는 집단이다. 버스 안에 승객, 축구 경기장 관중, 그래도 승객만 또 쳐놔보세요. 아니나 2차 집단에 속하지 않은 성격의 집단을 3차 집단이라 하고, 예를 들면, 이건 학교가 있으며, 용어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브라운이다. 그러면 개판되는 거예요. 할 때 3부 승객 하든지 3차 집단 브라운 승객 이렇게 딱 잘라놓은 데에서 어느 한쪽만이라도 참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일생이 운명이 바뀌어. 운명이. 항학할 때는 내가 할 때는 정확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끝내버리고 이해하고 심오하게 이해하고 절차 외울 거 철저하게 외워놔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해나가면 돼요. 됐어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다가 의교육이라고 써놔보세요. 의무교육. 선택성 밑에다가는 고교나 대학이라고 써놔보세요. 고교나 대학.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여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 이건 강제성. 이번 우리 앞도 주변에는 대학이 3개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서울대학 멀어서 못 갔어? 너무 멀어가지고 도저히 가기가 뭐 서울대학 주변에 있는 사람, 서울대학 옆에서 문방구 하는 사람, 가까운 데에 멀리 가. 그 국립대학 싼 데 학교. 이런 건 우리 선택성이에요. 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택성이야 이거. 이런 측면에서 수업료와 관련 실제로 이익성과 관련이 있고, 어쨌든 학교는 돈을 줬다고 해서 어떤 물건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규범성이에요. 그래서 이익성과 규범성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그래서 학교 집단의 개념, 동료 집단, 연령과 신분이 비슷한 유사시 법칙 줄. 동료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동료 집단의 특징. 자, 1번 사원들 사이에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 줄. 대등한 관계, 자신의 태도와 판단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 그 다음 동료
동료 집단의 공통 아동의 흥미에 발달된 게 맞으면 성원과 접촉이 편안하다. 성원 간의 접촉이 편안하다. 그 다음에 비교적 강한 집단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라고 하는 거. 비영속적이다. 영속성이 없습니다. 헤어질 때는 울고 짜고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3일 만에 편지하고 한 달 만에 하고 2달 만에 하고 그 다음에 살아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됐어요. 동료 집단의 기능은 별거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준거 집단 별표 하나 넣으세요. 준거 집단. 내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 야, 너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내일 모레 대학 시험인데 갑자기 대학을 안 가고 미용학원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 우리 친구 영희, 명숙이 다 대학 포기하고 전부 다 미용학원 간대. 엄마, 그래서 나도 대학 포기하고 미용학원 가려고 해. 이것이 바로 준거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표현해요. 내 말 이해가요? 자, 봐보세요 한번. 그래, 가장 위에 가운데쯤 읽어볼게. 개인이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줄 한번 그어놔보세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회 집단을 만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해볼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어떤 학생이 약진하게 뜻을 굳히게 되는 관련된 것을 뭘 수 있느냐. 준거 집단이다. 그럴 수 있어요. 내 말 이해가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집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동료 집단에 대해서 자, 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동료 집단. 저를 보세요. 다음 중 동료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놀이 집단, 2번 취미 집단, 3번 도당, 4번 유희 집단, 5번 학급 집단. 자, 동료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하나 더 해줄까? 6번에 동인 집단, 놀이 집단, 취미 집단, 도당, 유희 집단, 학급 집단, 동인 집단. 다음 중 동료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 그랬어요. 뭐? 몇 번? 6번? 나 여기 참고로 투가 추가한 거니까 이건 답이 아닐 거야, 아마. 내가 참고로 추가한 거잖아. 이거 답 아닐 거야. 자, 동인 집단, 동호인 집단을 취미 집단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놀이 집단을 유희 집단, 유희가 놀이라 뜻이야. 놀이와 작업. 그럴 때 유희와 작업이다. 바로 유희, 놀이와 작업. 놀이 그 자체, 일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학습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야. 프로벨의 교육의 원리에서 나오잖아요. 프로벨에서의 교육의 2대 원리는 놀이 작업이야. 일 그 자체. 나는 때를 주고 공부 안 해. 속았어요. 놀이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학습과 연결시키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신나게 놀다가 자, 그만 들어와. 이제 공부 시작하자. 이제부터 스트레스만 나가, 스트레스. 이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도당을 우리가 깽집단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 학급 집단은 동료 집단에 들어가지 않아. 또 그런다. 학급 친구가 중요하지 뭐. 학급 집단은 학급 친구, 학급 집단은 동료 집단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 동료 집단은 크게 유희 집단을 놀이 집단 그래도 좋고, 그 다음에 동인 집단, 동호인 집단, 이것을 우리가 취미 집단이라고 표현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도당은 깽 집단이다. 그래. 여기서 책 쓰지 마. 책은 나랑 같이 볼게요. 책은 나랑 같이 봐. 자. 정도, 그 다음에 14호세 정도 그러는데, 어쨌든 동인 집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유희 집단이나 놀이 집단은 최초로 형성되는 집단이다. 일단 이거 알아놓고, 최초로 형성되는 집단이에요. 최초로 형성되는 집단이야. 두 번째는, 여기는 순간적으로 예합 집산합니다. 금방 만나고 금방 헤어지고 그래. 여기는 지도자가 아직은 미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해 집단, 누리 집단은 최초로 형성되는 또래 집단.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없어. 근데 요건 잘 보세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 여러분 동인 집단, 동호인 집단 중상류계층의 자녀들이요. 잘 사는 집의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잘 사는 집의 자녀들로. 그래서 얘들은 나름대로 특권성이라는 게 아주 강해요. 특권성이나 폐쇄성이라는 거. 우리 집단은 아무나 못 들어. 합의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지도자도 민주적으로 성립이 되고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여기는 남녀 혼성이에요. 끼리끼리 같이 만나. 남녀 혼성이야. 남녀 혼성.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엄마 자연스럽게 알아. 그러니까 뭐 엄마 나 오늘 자고 잘게 친구들한테 자고 갈게 병철내 집에서 여자 남자 그런 게 없어. 얘들은. 그런데 어른들이 짝을 전했어. 자네 우리 사돈 하지? 그래 딸이 나보다 나이가 우리 더 많을 텐데 어때? 그러지 뭐. 부모의 결정이 났어. 근데 애들끼리는 성의 대상으로 안 여겨진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아서. 애야 오늘 그 김회장네 셋째 딸 공항에서 돌아온 날 아니야? 너 안 나가봐? 엄마 아빠가 이게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연속국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누굴 만나잖아요. 그냥 청순 그 자체잖아요. 청순 그 자체. 청순 그 자체. 그래서 여기 순정도 마찬가지예요. 순정도 쪽남이 쪽남이가 아니라 쪽남이는 그 전에가 쪽남이고 얼마나 그랬어요. 얘네 엄마가 돈도 갖다 주기도 하고 쪽남이한테 결국 쪽남이 아니지. 얘 누구야? 청순이 아니지. 누구지? 국화. 양국화. 근데 이제 얘네 엄마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졌다면 다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친하면 다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얘 옛날에 사귀었던 수경이가 나타나서 애를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애가 문제에 대해서 이건 근본에 없는 건데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얘 진짜 애 아닌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봤거든. 어제 봤는데 그 국화 그 옥상에 있어요. 이렇게 국화 옥상에 요렇게 표시해가 이제 끝날 거예요. 또 이거 똑같아요. 이거 옛날 똑같아. 쪽남이하고 똑같아. 쪽남이하고 똑같아. 거기 한옥 나눠부터 시작해서 똑같아요. 연속곡을 봐요. 연속곡을 봐. 얘기가 되지. KBS 9시 8시 23분 광고 끝나. 내가 그러잖아요. 잘한 것. 이 돈이면 충분해 들어가서 얘 눈앞에서 사라져. 안 사라지죠. 사라졌다가 결국 또 만나잖아. 왠지 않게. 자, 어쨌든 동인 집단, 동료 집단 그러면 항상 상위층의 자녀들로 모인 집단이다. 그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도당이나 깽 집단 그러면 대개가 이것은 하류층의 자녀들이 미진학자라든지 이런 또 뭐 중고등학교 그만둔 학생들이 극장가라든지 빵집 주변을 모인 형성된 집단이에요. 이런 쪽으로 주변에 형성된 집단이에요. 그 얘들은 나름대로 고도의 의가 존재하고 나름대로 얘들끼리 통하는 나름대로 은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얘들은 끼리끼리 만나요. 남녀는 남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혼성이 아니야. 남녀 혼성이 아니야. 얘들은 끼리끼리 만나요. 남자끼리.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 자, 이 집단 그러면은 4, 5세에서 12세 정도 나오는 게 개념 가장 비형식적이고 아동생활에 있어서 최초로 형성되는 집단이다. 놀이 집단. 그래서
단지 유의를 목적으로 하고 유의를 목적으로 하고 주관적 순간적으로 집단하고 분산한다. 집단 구성은 자발적이다. 지도자가 없고 성별의 차가 없으나 차차 연령이 증감에 따라 지도성도 나타나고 성별의 차가 구분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동인 집단입니다. 아까 별표라고 해서 동인 집단은 13세 이후쯤에 형성이 되는데 대개가 두 번째 줄 정서 생활을 중심으로 보인 배타성 있는 집단입니다. 취미 집단. 동일한 사회적 교육과 신분을 조건으로 타 집단의 폐쇄적 배타적 경향이 있다. 이 형식적이고 규칙이나 표현 등은 없고 성원 사용하는 신뢰 친밀 단계의식 등 공통된 양식으로 결속되어 있다. 지도성은 하부에 동그라미 하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서생활에 지우시다. 정서생활. 주로 상류층. 성별의 차가 없다. 성별의 차가 없다. 됐어요. 성별. 다음에 도당. 여기에 다음 줄에 깽집단 동그라미. 도당 깽. 동물 갖는 수가 많아지고 연령 증가에 따라 반사회적인 행동도 한다. 강력한 지도자가 있고 결속력도 강하다. 적이고 집단성의 의리가 있으며 언어를 사용한다. 중성심과 구속력이 있다. 성별차가 있다. 성별의 차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한번 3번. 동료 집단의 유형 중 가장 비형식적인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유의집단인 걸 수 있어요. 유의집단. 동료 집단의 유형 중 폐쇄성, 배타성, 특권성이 강한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동인집단. 그 다음에 투쟁적인 동료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도당. 그러면 돼. 도당. 됐네요. 그 밑에 별표라고 해서 동료 집단의 교육적 의의에서 거기 6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째, 민주주의 정신 학습. 동료 집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거예요. 안정감과 속감 부여, 동지감, 일체감 형성, 개인의 역할 발견, 그 다음에 자아개념 형성, 경쟁의식이나 협동성을 배운다. 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 좀 쉬었다가 절로 들어가겠습니다.